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위대한 인물들의 식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야사로 풀어보는 음식과 역사의 신선한 만남. 안녕하세요. 국방야사 진행을 맡은 한창원입니다. 네, 먼저 국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사를 맛깔나게 풀어주시죠. 역사 전문가 임동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고 있는 임동현입니다. 오늘도 역사적 사실과 야사를 버무려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 음식들을 새롭게 재현해줄 국방야사의 메인 요리사죠. 이재범 셰프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야사의 국방 담당 이재범 셰프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 음식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음식을 소재로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좀 더 야사스러운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국방야사.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좋게 배부르고요. 재미있는 야사로 뇌 부르게 즐겨보는 음식 역사기행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인공부터 함께 소개해보죠. 임 교수님, 오늘 인물 힌트 좀 주십시오. 네, 저는 국방야사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인상파 화가고요. 미식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작품 중에는 수련이 있죠. 네, 수련이가 딱 떠오르네요. 바로 빛과 색채의 마술사죠. 클로드 모네가 바로 오늘 주인공입니다. 자, 인상파는 잘 알겠는데 모네가 또 미식가입니까? 예, 대단한 미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끼 식사를 할 때도 재료의 선정부터 재료의 신선도 이런 걸 세밀하게 따져서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고요. 또 모네가 파리 근교의 지베르니라는 곳에 오래 체류하지 않았습니까? 지베르니. 예, 거기서 정원도 가꾸고 또 자기가 채소밭을 가꿔서 거기서 직접 채소를 기르기도 하고 했던 것 같고요. 또 음식을 맛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리를 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자신만의 레시피가 담긴 노트를 상당 분량을 6권의 분량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클로드 모네가 딱 국방야사에 맞는 사람이라 생각이 드네요. 저도 참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모네 하면 인상파, 인상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상주의가 무슨 뜻입니까? 그 인상주의, 인상파에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일 텐데요. 뭐 오늘 소개해드릴 모네뿐만 아니라 마네, 드가, 르누아르, 시슬리, 고흐나 고갱 널리 알려진 여러 화가들이 다 인상파 화가들이죠. 인상파 혹은 인상주의라는 것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파리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미술 사조입니다. 특징은 전통적인 이 회화의 규범을 따르지 않고 색채나 질감의 표현에 더 집중하는 화풍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빛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연과 사물의 색상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이걸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화폭에 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란 이름 자체가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시작했다고요? 예, 먼저 모네가 파리 근교의 아르장떼유에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화가들하고 교류하면서 무명예술가 협회라는 것을 만드는데요. 무명예술가 협회. 예. 네. 그리고 1874년에 이 무명예술가 협회가 첫 번째 전시회를 열게 되죠. 이때 루이 르로이라는 비평가가 이 작품을 보고 이런 평론을 씁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인상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좀 한번 인용을 해보면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은 인상이었다. 이 그림에는 어떤 인상이 있었다. 이 얼마나 거저먹는 그림인가. 아직 미완성으로 남겨진 벽지 무늬도 이 바다 그림보다는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것이다. 뭐 이런 혹평을 남기게 되죠. 왜 그렇게 혹평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그림을 그리는 전통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있는 전통적인 형태와 색을 캔버스에 담아서 그려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런데 모네는 이제 당시 자연 풍경을 야외에서 실제 눈으로 관찰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화폭에 담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을 당시 비평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낯설었겠죠. 본래 공식대로 그리는 풍경화의 법칙이 있는데 모네는 자기가 봤을 때 그 순간의 색과 빛으로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혹평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한 포평가의 조롱이 한 사조 이름이 됐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예, 사실 예술 사조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미술 양식을 우리가 고딕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딕 양식. 이게 고투족의 예술이라는 뜻인데요. 르네상스인들이 야만인의 예술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의미로 본래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모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상파의 개척자 클로드 모네. 어떤 화가입니까? 예, 모네는 1840년에 파리에서 태어났고요. 항구 도시인 르아브르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외젠 부댕이라는 화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외젠 부댕이 모네 이외에도 인상파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화가입니다. 그 외젠 부댕은 특히 항구 도시에서 바다의 모습을 화폭에 많이 담았는데요. 해변에 비치는 빛과 색채를 잘 표현했던 화가로 널리 알려져 있죠. 모네는 외젠 부댕과 함께 야외에서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예술적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모네가 이때 네덜란드의 풍경화가였던 용킨트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로부터는 이제 빛을 포착해서 묘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까 모네가 참 처음부터 좋은 스승들과의 인연이 운이 참 좋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되게 그 인상파 전에는 회화를 관찰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더 자세히, 더 깊게 보는 습관이 있었다면 인상파는 더 넓게, 더 멀리 보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인상파의 탄생 비화가 참 재밌는데요. 그리고 또 모네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베르니라는 지역이 계속 떠오릅니다. 프랑스 여행 가면 꼭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예.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네가 지베르니에 정착하면서 직접 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이 집이 사실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직접 정원을 가꿨고 또 연꽃을 재배하면서 훗날 작품의 소재가 된 유명한 수련 연못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고요. 모네가 이 지베르니의 자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남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정원 관리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쏟았다고 하고요. 물론 정원사를 고용했겠지만 자기가 손수 정원을 가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동료 예술가들 중에 세잔이나 고고와 같은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때 자기가 채소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접대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되게 신기합니다. 미술 교과서에 나올 만한 화가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일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한데 또 이런 파티와 모임에는 어떤 음식들이 가득했을지 더 궁금합니다. 자, 오늘 국방야사에는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가요? 이재범 셰프님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모네가 아침 식사로 즐겨 먹었다는 웨프 오르신이라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일명 클라우드 에그, 구름 계란이라고 불리는 계란 요리인데요. 오늘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가볍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사과, 베이컨, 구름 계란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요리마저도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맛있는 구름 계란이 완성되길 기다리면서 모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모네가 그런 얘기했어요. 맛있지 않으면 음식이 아니고 음식은 맛있게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식도락가 같습니다. 예. 사실 모네가 식도락가, 미식가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미술사학자 중에 클레르 주아라는 미술사학자가 모네의 그림 같은 식탁이라는 책을 출판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식도락가로서의 모습이 잘 알려져 있죠. 모네는 무명 생활을 오래 겪었고 이때 아무래도 벌이가 시원치 않았겠죠. 근데 그런 시절에도 요리사를 2명이나 두고 있을 정도로 식도락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일종의 의식처럼 식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끼 식사를 마련할 때도 이 재료의 품종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신선한지 어떤 맛이 나는지 이걸 세밀하게 따져서 준비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자, 식사 시간도 철저했다고 하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술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이 자유분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모네는 시간관념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무슨 일 있어도 11시 30분에 지켜서 했습니다. 11시에 첫 종이 울리고 두 번째 종이 조금 있다 울리면 같이 살던 식구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빠짐없이 식탁에 이제 다 모였어야 했죠.
그래서 11시 30분, 11시 반부터 점심 식사가 시작됐는데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주방장한테 눈치를 주고 이랬다는 일화들이 전해지고요. 그 점심이 좀 이른 시간이잖아요. 11시 반이면. 왜냐면 모네는 태양광이 쬐는 야외에서 작업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최적의 태양광 아래서 작업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 시간을 좀 땡겼던 것이죠. 음식과 빛 이 두 가지에서는 정말 진정성이 눈에 보입니다. 모네가 음식 관련 그림도 많이 남겼죠? 예, 그렇습니다. 뭐 빵과 와인이 있는 정물화라든가 고기가 있는 정물, 그다음에 복숭아청, 갈레트 뭐 이런 다양한 음식을 소재로 그림을 남기는데요. 그중에 갈레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갈레트. 예. 이 작품은 1882년에 모네가 그 노르망디 풍경을 그리기 위해서 푸르빌의 한 해안가에서 장기 체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숙박하던 호텔에서 갈레트 맛을 보게 되고 그때 그렸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너무 감동적이면 바로 그림을 그리는군요. 예, 예. 근데 이 모네가 먹는 것만큼이나 주방에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요? 예, 주방 인테리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주방을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스스로. 당시 주방이라고 하면은 보통 하인들이 일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모네는 빛이 잘 들어오는, 그리고 정원을 정면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런 주방을 디자인해서 지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주방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벽에는 또 모네가 그 우키요에 일본 판화에 굉장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에는 자신이 수집했던 일본 판화들, 그러니까 작가들 이름을 나열하면 호쿠사이나 히로시게, 우타마로와 같은 일본 목판화로 주방 벽을 장식을 해놨었죠. 최근에 우리가 주방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시는 분들이 하는 주방처럼 그때부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마침 뭐 모네는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주방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베르니에 있다고요? 예, 지베르니가 파리 근교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사실 모네의 예술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모네의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곳이었습니다. 모네가 43살부터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반평생가량을 이 지베르니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그래서 모네는 지베르니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발휘해서 지베르니의 정원을 꽃이 만발한 정원과 호수로 가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동료 화가들을 초청해서 종종 파티 그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도 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어디 가서 꼭 쉬면 그곳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 있다라는 그런 지명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그러던데 모네에게는 바로 이 지베르니가 파라다이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쾌한 아침 햇살, 또 산책하는 정원, 거기서 먹었을 구름 계란이죠. 자,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셰프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재범 셰프님, 잘 되고 있나요? 네, 모네를 위한 소박한 요리 구름계란 샌드위치. 지금 구름계란만 완성되면 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자, 이제 요리가 완성되고 있는데 우리 그 남은 시간 동안 모네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죠. 평생 빛을 그린 인상주의 화가 모네. 아, 그럼 모네에게도 빛보다 더 빛과 같은 여인이 한 명 있었다고요? 예, 그 모네 초상화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미남이죠. 그리고 파리에서 미술 공부를 하던 시절에 미남인데다가 패션 감각도 좋고 하니까 여성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쉬하는 여성들도 많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네가 여성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사가들이 여성 취향이 독특하다 뭐 이런 말이 떠들기도 했고요. 자, 그런 모네를, 그렇게 철벽남이었던 모네를 사로잡은 여인이 도대체 누굽니까? 예, 까미유 동시에라는 여인인데요. 1865년에, 그러니까 모네가 25이 되던 해에 까미유를 만나게 되고요. 평생의 연인이 됩니다. 까미유는 직업이 모델이었는데요. 모네가 고백할 때 평생 나만을 위한 모델이 되어달라 뭐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동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거를 해서 까미유가 혼전 임신을 동거 2년 만에 하게 되죠.
근데 그 모네 아버지가 너무나 이걸 싫어했습니다. 그 여인을. 예, 예. 왜냐하면 모네가 원래 아버지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네 아버지는 모네가 화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까미유는 이제 평민이었으니까 까미유와의 동거 생활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아버지가 폭발했던 거죠. 덕노라셨구나. 예, 예. 그래서 모네한테 보내던 생활비를 끊어버렸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종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네는 이제 사랑을 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나왔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이 시기에 친구들에게 돈을 많이 빌리러 다녔었죠. 그리고 카미유도 세탁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야, 한편의 주말 드라마 같은 아픔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한 대가가 상당히 힘들었겠는데요. 예, 이 시기가 모네의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아마 가장 힘들었을 시기였을 것 같은데요. 이때 뭐 집세를 내지 못하니까 집세 대신에 자기가 그린 작품을 집주인한테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고 밥을 굽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줄기차게 작품을 출품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인 회화와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보수적인 미술협회에서 계속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1869년에 살롱전에서 낙선했을 때 모네가 크게 낙심을 해서 실제로 자살 기도를 하는데요. 센 강에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 실제로. 예, 다행히 뭐 정신을 차려서 헤엄쳐서 나오긴 했는데요. 이 시기를 좀 들여다보면 저는 자살 기도에까지 이르게 된 그 참담한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 반드시 내 그림이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배수진을 치고 그림을 그렸는데 세상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렇죠. 그러니 정말 마지막 선택까지 할 정도로.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예쁜 아이를 보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 모네와 아내 까미유 사이는 어땠습니까? 예, 모네는 뭐 경력에 있어서는 암흑기였지만 가정생활에서는 굉장히 행복했던 시기 같습니다. 네. 그래서 훗날 이 어려운 시기를 회고하면서 이 시기에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했던 시기였다. 뭐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서 모네가 점점 이름을 얻게 되고 모네의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형편도 이제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또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좀 나아지는 이제 행복할 수 있는데 예, 까미유가 병에 걸립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때 모네가 파리 근교의 좋은 집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카미유는 고생은 하고 이제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병석에만 누워 있다가 1879년 9월에 그러니까 32살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게 둘째 아들을 낳은 지 채 1년이 안 된 시점이었는데요. 병명이 자궁경부암이었습니다. 당시 의학기술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고요. 그런데 모네는 자기의 가난 때문에 까미유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죄책감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백신도 나와 있고 약이 아주 많은 병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모네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면서요? 예, 사실 이 모네의 아내였던 까미유가 모네 많은 작품들의 모델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초록색 드레스라든가 평생 모델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예. 정원의 여인들이라든가 여러 젊은 시절에 모네가 제작했던 기념비적인 작품들의 모델로 등장하는데요. 그 죽는 순간까지도 모네는 이 까미유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점점 어둡게 변해가는 까미유의 낯빛을 포착해서 화폭에 담아냈던 것인데요. 이렇게 그려진 작품이 임종을 맞는 까미유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화면 우측 하단에 모네의 서명이 되어 있는데요. 서명 끝에 검은색으로 하트가 그려져 있죠. 좀 이거 볼 때마다 저는 좀 슬픈 마음이 좀 듭니다. 아니,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그 그림의 과정을 지켰다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죽은 아내를 두고 옆에서 또 그림까지 그리는 그 열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니, 아내가 죽어가는데 생각해보면 그 죽은 아내 곁에서 변화하는 낯빛을 화폭에 담는데 좀 무섭게, 사실. 충격적이고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때 실제로 그 르누아르가 옆에 있었는데 동료하고였던 르누아르가 그 당장 뭐 하는 짓이냐, 당장 멈춰라 이렇게 만류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모네가 이때 했던 대답이 내가 지금까지 까미유한테 해줄 수 있었던 게 그녀의 그림을 화폭에 담는 것 뿐이었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난 그걸 해주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전합니다. 모네가 하는 모든 그림의 행위들, 그게 어떻게 본다면 아내에게 보내줄 수 있는 사랑의 전부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쿠팡야사 계속해서 빛의 마술사 클로드 모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네 최고의 걸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수련을 꼽습니다. 바로 그 수련이 지베르니에서 탄생한 것이죠. 예, 모네가 지베르니의 정원에 수련 연못을 꾸며놨었는데요. 이 모네의 정원이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부지만 약 1만 평 정도 되었죠. 10,000평이요? 예, 예. 그 6명의 정원사를 두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손수 정원 관리를 다 했어요. 정말 그림 많이 팔았나 보다. 네. 그래서 이 정원에서 사계절 동안 꽃이 피는 시기, 꽃의 색깔 이런 걸 고려해서 약 100여 종이 넘는 꽃을 이 정원에서 키웠었고요. 정원 사랑이 굉장히 각별했죠. 그래서 내 생애 최고의 걸작이 정원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꾼 정원, 또 빛과 세계의 향연인 그 정원의 곳곳이 어느 시간에 어떤 모습일지를 유일하게 아는 화가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 미술사를 뒤흔든 진짜 걸작들이 그 장소에 태어난 게 아닌가 싶네요. 여기서 탄생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련 연작인데요. 약 수련 연못을 소재로 해서 약 30여 년 시간 동안 300여 점의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연못에 비치는 빛과 대기 상태에 따라서 계속해서 풍경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걸 시시각각 포착해서 매 순간을 화폭에 다 담았던 것이죠. 자, 300여 점의 수련 원작을 그렸다. 굉장히 다작을 한 화가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수련에 매달린 열정이 따로 이유가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수련이 아마 자신의 예술 세계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했던 소재이기도 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네 성격 탓인 것 같습니다. 모네 성격이 원래 하나에 꽂히면 병적으로 집착하는 이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그림 그릴 때요. 365일 쉬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그냥 그림만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아플 때도 몸이 아플 때도 그림 그려야 된다고 열이 펄펄 끓는데 화구를 챙겨서 나갈 때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와 관련해서 모네가 남겼던 말이 있는데요. 색은 하루 종일 나를 집착하게 만들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도 한다.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집착이어야 어떻게 보면 광기 어린 집착 같은 생각도 드는데 시력이 좋지 않게 돼서도 계속 이런 연작을 그렸다고요? 예, 말년에 1912년 7월에 모네가 백내장에 걸립니다. 지베르니로 이주하고 나서 약 20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그 모네의 작품 중에 일본식 다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붉은 빛이 난무하죠, 화폭에. 이게 백내장 때문이었을 거다. 이런 추측이 있는데요. 그 백내장이 청색광을 막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네가 1920년에 자기 지인에게 쓴 편지에서 이 그림을 내가 실제로 관찰해서 그린 게 아니라 내 기억에 남은 인상에 의존해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22년이 되면은 침침하고 하늘이 누렇게 보인다. 모든 곳에 안개가 낀 것 같다. 세상이 여전히 아름다운데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꿋꿋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죠. 그래서 모네가 생을 마감하기 1년 전이었던 1925년까지도 붓을 놓지 않았고 눈이 이미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그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모네의 말년은 기억 속의 풍경들과 기억 속의 빛을 그렸다. 그렇게도 이해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모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구름 계란이 완성되었는지 우리 셰프님께 물어볼게요. 이재범 셰프님, 구름 계란 다 됐어요? 네, 클로드 모네가 사랑했다는 음식 구름 계란, 우리 이재범 셰프님께서 역작을 만들어주셨습니다. 한번 드셔보실까요? 예, 아니 이게 이걸 어떻게 먹어, 이렇게 이쁜 걸. 예, 하나의 작품 같습니다. 작품입니다. 예. 이 자체가 예. 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내 앞에 있는 음식인지 이게 액자 속에 있는 그림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주 예쁩니다. 이걸 이렇게 먹으려면 가운데 있는 이 반숙된 노른자를 깨서, 이야, 와. 어쩌면 이 화가들은 좋아하는 음식도 그림 같은 걸 좋아했는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식감도 푹신푹신해서 진짜 구름 먹는 느낌이 나고요. 이게 사과 맛이 상큼하니까 야외에서 먹기에 딱 좋은 피크닉이라든가 아니면 정원에서 먹기에 딱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름 계란이 색깔이 또 찐 노랑과 아주 백색의 향연이기 때문에 빛이 잘 드는 야외에서 먹으면 더 아름다운 음식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대가들이 사랑하는 소울푸드를 통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 국방 야사. 자, 오늘은 클로드 모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임도영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뭐 모네뿐만 아니라 많은 인상파 화가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물론 모네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고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전 인생을 돌이켜보면 평생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으면서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냈던 건 아닙니까? 이런 게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임동영 교수님과 이재범 셰프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국방의 맛있는 만남 국방 야사였습니다.